자,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지난 주말에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작전명은 미드나잇 해머, 심야의 망치, 미드나잇 해머, 심야의 망치였습니다. 자, 동부 시각으로 21일 토요일 새벽 0시, 민나잇이죠. 그러니까 공군 폭격기 편대가 미주리 공군 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이란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에 잠수함에서 또 24기 이상의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이란 쪽으로 계속 발사됐고요. 또 미군의 4세대와 5세대 항공기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라고 국방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동원된 항공기는 모두 125대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란의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2시 포르도를 시작으로 해서 핵시설 두 곳에 벙커버스터가 투하됐습니다. 댄 케인 미국의 합참의장은요, 이란의 방어 시스템이 미군 전투기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폭격기들이 막 가서 작전을 펼치는데도 이란의 그 방어 시스템이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전 내내 기습을 미국 측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같이 이란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요, 미군의 교란 작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날 그 언론들은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B-2 폭격기가 태평양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태평양이라고 하면 이제 서쪽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 갈 때 태평양이 서쪽으로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저 폭격기들이 서쪽, 태평양 쪽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교란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간 폭격기들도 몇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정작 진짜 본대 이 폭격대는요, 반대 방향인 동쪽 이 대서향을 가로질러서 일제히 날아간 것입니다. 실제로 작전이 모두 끝난 뒤에 댄 케인 하참의장은 조종사 2명만 탄 B-2 스피리트 폭격기로 구성된 주력 편대는 최소한의 통신만 유지하면서 조용히 동쪽, 즉 대서양 방향으로 진행했다라면서 위군의 교란 작전이 일부 있었음을 시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이란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서 침공을 했다. 폭격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게 되면 이란의 그 정권은 결국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미국이 공격한 이란 핵시설 크게 세 군데 라는 것은 뭐 다 잘 아시죠? 그 핵시설 세 곳은요, 이란 핵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 군데입니다. 특히 미국이 투하한 14발의 벙커버스터 가운데 12발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계속 많이 들으시는 포르도라는 그 핵시설입니다. 핵무기 생산에 필수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기지로 이란의 핵개발 심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인데 벙커버스터 14발 가운데 12발이 이 포르도 핵시설에 집중적으로 투하되었습니다. 이 포르도 핵시설은 어떤 곳인지 또 실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잠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란의 그 핵시설이 있는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남쪽으로 한 9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 마일로 따진다면 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수도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포르도라는 핵시설. 여기서 이 중요한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그 포르도 지역의 모습을 보면요, 산과 그리고 뭐 건물 몇 개가 전부입니다만은 도로 끝에는 산 속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분명하게 위성 사진에서 보입니다. 이 터널로 들어가면 산 아래쪽에 지하 시설이 있고요. 또 우라늄 농축을 하는 원심 분리기 1000대에서 많게는 3000대 정도가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2700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이 안에서 계속 24시간 돌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90m,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히 깊은 곳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지하 그 시설의 길이는 무려 한 250m 정도로 광범위해서 미국도 이 벙커버스터 2발이면 된다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벙커버스터를 한 12발 정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공격이 다 끝난 다음에 찍은 위성 사진 보니까 커다란 구멍이 한 6개가 뚫려져 있더라고요. 그 포르도 핵시설 그 지상에. 그러니까 6발을 쐈다라는 것으로도 추측이 가능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 구멍 하나에
벙커버스터가 2개 꽂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곳에만 6발, 최대 12발이 투하됐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고 이란도 뭐 정확하게 뭐 말을 하겠습니까? 정확한 발표 안 하죠. 그런데 이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자료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습 전이었던 지난 19일 여러 대의 트럭이 실제로 그 포르도 시설 앞에 쫙 줄지어서 있다가 또 줄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위성 영상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 앵커는 또 이에 대해서 오직 핵시설 입구 쪽에만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세를 부린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하게 핵시설을 제거했다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그 완벽하게 제거했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뭐 외교적인 수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세를 부렸다. 우리는 입구 쪽에만 피해를 입었다.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의 발표니까 그 발표 내용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여하튼 다만 공습 직후에 그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는 어떤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핵시설이 괴멸될 정도로 충격을 받고 파괴가 됐다면 최소한 그 지역 일대에는 방사능 수치가 일시적으로도 올라가는 그런 수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제적인 어떤 그 핵시설의 치명적인 타격은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 미국의 공격을 받은 직후 이란은 이제 모든 미국 시민과 미국 군인은 우리의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발표도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10곳을 표시한 지도를 방송국 화면에 탁 걸어놓고 미군 기지 10곳, 그러니까 이제 이 기지 10곳 중에 어느 곳도 당신네들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을 역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말했죠. 모든 미국 시민과 모든 미국 군인이 표적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 미국 시민. 그래서 또 미국 본토를 향한 어떤 테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또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음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중동에는 미군 약 한 3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공식적인 수치고 이번 작전이 있기 전서부터는 조금씩 병력이 좀 이쪽에서 좀 빠져나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 이제 공군기지 있어요. 미군 공군기지. 그리고 쿠웨이트,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육군과 공군 기지가 있고요. 또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전진 작전 기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란이 가장 이제 타격하기 쉬운 게 카타르나 쿠웨이트 쪽의 미군 기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당장 이란이 이 미군 기지들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일단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이 이런 미군 기지, 이런 미군 시설들을 정말로 실제로 직접 공격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란이 정말 실제로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란의 그리고 실제적인 군사력의 여력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란의 현재 그 탄도미사일 재고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한 1000기가 안 된다. 한 900기 정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지난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지난 주말에 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했으니까요. 이제 한 많이 남아야 한 5, 600기 정도 남은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 5, 600기 금방이거든요. 공격 한 번 하면 몇백 기 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란의 현재 군사적인 여력도 사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것입니다. 이란 의회는 그래서 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평가입니다. 단 아직 봉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행된 것도 아니고요. 이란의 그 국가적인 결정 시스템상 의회에서 결의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이란 국가안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의에서 오케이가 돼야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의회에서는 결의가 됐지만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의 심의 결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란 국가안보회의의 심의라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 미국과의 어떤 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또 그 대화에서 어떤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유가 급등이라는 어떤 최악의 오일 쇼크 같은 것을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요,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법은 또 그런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해저에 중간중간 기뢰를 설치하면 그만큼 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좁잖아요. 얼마나 좁냐? 한 50km, 이 바다에서 50km라면 뭐 생각하면 우리 육지에서 볼 때는 약간 뭐 냇가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바다에서 50km면은 굉장히 좁은 해역이거든요. 가장 좁은 해역은 한 33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기뢰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 해저 기뢰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조선이 지나가다가 해저 기뢰를 피해서 뭐 갈 수도 있지만 이게 피해서 갈 수 있을지 부딪힐지 폭발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누구도 겁나서 그 엄청난 양의 원유를 싣고 그곳을 통과할 유조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단순한 그 봉쇄가 전 세계적으로는 치명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란의 원유 수출도 막히게 되죠. 이란 그들도. 그래서 이란도 상당한 자국 경제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의 입장에서도 또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이 최악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에 어떤 외교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란은 우선 그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협상장에 나오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한 방 크게 먹고 바로 협상장에 달려 나오기가 좀 외교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좀 누굴 좀 내세우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금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그 이란 공습 작전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그 공습 작전이 있기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이 그 지난 주말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한 작전 이름 미드나잇 해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야의 망치라는 그 작전 그 뒤에는요 이스라엘의 지원 작전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공습이 있기 전부터 이번 공습 작전을 놓고 긴밀히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사실은 지난 17일쯤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런 말하기 전에 이미 공격 작전은 내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2주라는 걸 던진 건 일종의 연막 작전이었던 것이죠. 조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을 접한 그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뭘 미리 좀 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남부에 방공 시스템을 좀 제거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폭격기들이 목표 지점, 즉 포르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등 그 핵시설 지역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갈 때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란의 그 방공망 시스템을 좀 파괴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왜냐하면 이걸 미국이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그 방공망 시스템을 미국이 파괴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드디어 폭격하려고 오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터이니 우리가 안 하고 이스라엘은 뭐 수시로 툭 하면 이란을 미사일로 폭격했으니까 그 수시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방공망을 좀 파괴시켜달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이 제공한 그 이란 방공망 타격 목록을 이스라엘은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타격하라는 것도 미국이 다 준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 타격 리스트를 쫙 이스라엘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습을 사흘 앞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이틀 앞두었던 지난 19일. 그런데 이제 사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현지 시간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9일이면은 사실 미국 시간으로는 18일이니까 여하튼 현지 시간 19일 저녁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란에 대한 그 미사일 공격을 다시 또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또 다시 했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란의 대공 방어망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관련 기지를 중점적으로 파괴하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틀간 계속됐고요. 결국 이란의 방공망을 어느 정도 괴멸시켰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거의 다 괴멸시켰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이 오는데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이틀간 공습을 마친 이때가 21일 토요일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보받은 미국은 드디어 폭격기를 출격시킵니다. 그래서 이란 핵시설 공습을 단행한 것입니다. 21일 토요일 밤에. 자,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이란 방공망이 무력화되자 서쪽에서 날아온 미 공군 편대가 이란 남부 영공으로 또 같이 진입을 하면서 합동작전, 일종의 엄호 작전도 펼칩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벙커버스터 14발을 비롯해서 무려 75발의 정밀 유도탄을 3군데, 포르도, 나탄스, 그리고 이스파한 이 3군데 핵시설에 공중 투하를 합니다. 역시 이때 이란의 전투기나 어떤 지대공 미사일 같은 반격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이 공습을 마치고 본토로 복귀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공습 성공적이었다라면서 전화로 이 공습 결과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브리핑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파괴시키는 그 미사일 공격이 진행되던 지난 19일 이란의 핵시설 내 중요한 핵물질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란 국회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다라면서 이에 핵시설을 미리 대피시켰으며 이번 공격으로 인한, 즉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사실 없다라고 이란 외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하기 이틀 전이었던 지난 19일 특이한 어떤 트럭과 운송수단의 움직임이 그 이란 핵시설에서 포착됐다. 위성을 통해서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위성 영상 분석 업체는 지난 19일 촬영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 위성 사진과 영상을 보면 화물 트럭 한 16대가 포르도 핵시설 진입로에 길게 늘어서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신들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 이스라엘의 사전 공습을 보면서 이란은 그 미국의 폭격기들이 이것을 폭격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전에 미리 우리의 방공망을 파괴시키느냐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는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를 몇 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 사태가 좀 빨리 좀 서둘러서 끝나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원하듯이 아니면 장기전, 소모전화로 갈 것인지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현재로서 우리는 이란과의 장기전으로 갈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명확한 미국의 입장은 장기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미국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크게 문제입니다. 이란이 지금은 뭐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란의 보복 공격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란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의 병사 실제로 인명사고, 미군 장병들이 사망한다든지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당연히 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국제사회에 또 세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고 이 봉쇄 기한이 뭐 장기화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의 어떤 상황 전개는 이란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 공은 이란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미국도 아주 긴 뭐 장기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란과의 어떤 치고 빠지는 또 때리고 빠지는 식의 형식의 어떤 무력 충돌 양상이 좀 더 진행될, 뭐 장기화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란 핵시설의 폭격. 이 폭격을 바라보는 한 나라, 매우 마음속이 복잡한, 심경이 복잡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가 있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북한을 우리가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난 1993년으로 좀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재개 반발해서 93년 3월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북핵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영변 일대의 북핵 시설을 정말로 정밀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됐었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과 똑같이 영변 핵 시설을 미 공군이 폭격하는 것이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그때 상당히 확산됐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1993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폭격 직전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 정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북한이 여기에 보복한다고 반격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의 희생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끌어왔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뭐 그게 잘된 일이냐 안 된 일이냐는 좀 지금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란을 직접 공격하고 나서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미국은 북한을 지금 이란처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안 한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란을 보면서 이란을 공습한 게 그럼 잘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을 또는 분석을 북한과 비교해보면서 계속 하는 거죠. 자, 이란 공격을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거다.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북핵 협상을 할 때 너 봐봐. 우리 이란 이렇게 심야의 망치 작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완전히 폭격해버렸는데 너희들도 안전하다는 보장할 수 없어.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 나설 때 미국이 지렛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마 그런 미국의 어떤 카드를 보고선도 북한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과 이란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북한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번 이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북한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결정적으로 아직 핵탄두를 갖지 못한, 즉 핵무기를 완전히 만들지는 못한 상태인 반면에 북한은 사실상 50개 정도의 핵탄두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 등 각종 운반 수단까지 북한이 뭐 툭하면 미사일 발사 시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하는 거냐?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면서 요 미사일을 요렇게 각도로 쏘면 요렇게 나가고 어디 떨어지니까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더 갈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고 없고 본토까지는 만일 못 간다 하더라도 괌이나 심지어는 하와이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북한 우리가 자신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핵탄두만 딱 실으면 그게 핵미사일이니까 북한은 핵미사일을 미국 하와이나 심지어는 본토까지도 쏠 수 있어 라는 카드를 갖고 나오니까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격했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란 핵시설만을 겨냥한 이 핀셋 타격처럼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더라도 이란과 달리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을 잘못 건드리면 그런 게 지금 큰 변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핵탄두를 한 50개 정도 갖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군이 뭐 별로 없는 그런 그 이란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란이 왜 우군이 없어? 뭐 후티 반군도 있고 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있고 뭐 그렇게 하시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무장정파 정도지 정말 국방력을 갖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란은 그런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 등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잘못 북한을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란에게 썼던 이번 군사적인 옵션을 북한에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공격을 보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요건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어설프게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확실하게 핵무기를 갖는 게 역시 최선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핵무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렇게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계기를 이번에 오히려 만들어준 셈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자, 북한은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 이 친서도 거부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는 뭐 친서도 주고받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브로맨스니 뭐 러브레터니 뷰티풀이니 뭐 얘기 뭐니 많이 하면서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뭐 결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때는 뭐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보냈는데 친서도 거부했어요.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그래서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다.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그 속보에 따르면요. 초대형 그 유조선 두 척이 미국의 그 이란 공격 직후에 그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빈손으로 유턴을 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가 이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호르무즈 해협 그 초입에 들어서던 코스 위즈덤 레이크 라는 대형 유조선 그리고 사우스 로열티라는 대형 유조선 이렇게 두 척이 미국의 이란 폭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급 변경하며 유턴해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려다가 아예 안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온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기도 전에 야 잠깐만 미국이 이란 공습 때려버렸어? 그러면 잘못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기 전에 봉쇄가 되면 우리 나오지도 못하니까 아예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유턴을 해서 다른 곳으로 아라비아 해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유조선 두 척은요, 각각 한 번에 무려 200만 배럴까지 선적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치솟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회항을 결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 또 앞으로의 전망, 또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앞으로의 상황 등등을 일종의 좀 특집으로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꾸며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좀 더 나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